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마인드 헤빗입니다. 오늘은 좀 조용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주제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통장에 돈은 분명히 있는데 뭔가 쓸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도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 드시고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려고 해도 가격표 보는 순간 손이 멈춰지고 그래서 결국 안 사고 나오는데 나중에 후회하시고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늘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심지어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나서도 내가 너무 사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시나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가난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준비되셨죠?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집은 돈 없어. 그건 비싸니까 안 돼. 우리는 가난하니까 참아야지. 저는 있어요. 그것도 정말 자주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다 새 가방 메고 왔는데 저는 작년 거 또 메고 갔던 기억. 학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한숨 쉬시던 그 표정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부모님이 힘드시니까, 우리 집 형편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내가 돈 들어가는 것만 안 했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더 편하실 텐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나요? 근데 있잖아요. 그 말들이 단순히 귀로 들리고 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들이 제 무의식 속에 어떤 두려움처럼, 어떤 믿음처럼 자리 잡았더라고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돈을 쓸 때마다 그 목소리가 들려요. 이거 사도 괜찮을까?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평생 이런 거 못 누리셨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희소성 마인드셋이라고 불러요. 스케어시티 마인드셋. 뭔가 항상 모자라다고 느끼는 마음. 늘 부족할 거라는 두려움. 이게 한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우리는 자동으로 생존 모드로 살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요. 500만 원. 와, 기분 좋죠? 근데 그 기쁨이 오래 안 가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저축해야지.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아껴야 해. 언제 또 돈 나갈지 몰라. 그래서 그 500만 원 중에서 본인을 위해 쓰는 건 10만 원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통장에 넣어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볼까요? 친구가 생일이에요. 선물 사러 갔어요. 근데 가격표만 보면 손이 안 가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냐? 10만 원짜리 선물. 너무 과한 거 같은데? 결국 3만 원짜리 사고 집에 와서 후회해요. 내가 너무 인색했나? 친구한테 미안하다. 이게 바로 희소성 마인드셋이에요. 눈앞에 작은 이익에만 급급해지고 미래를 위한 큰 투자는 무서워지고 나를 위한 지출은 낭비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잠깐만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가난은 그분들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그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였을 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잖아요.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겪으시고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정말 악착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결핍의 공포를 제가 여러분이 고스란히 물려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라는 생각, 우리 가족은 대대로 가난했어 라는 믿음. 이게 우리 가능성을 가두는 가장 무서운 감옥이에요. 오늘 그 감옥 문을 열어볼 거예요. 같이.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에 박제가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실학자죠. 이분이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북학에라는 책에서요. 가난을 물리치려면 소비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건 오히려 경제를 죽이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이분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재물은 우물과 같다. 자꾸 퍼내야 새물이 차오르고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썩는다. 200년도 더 전에 이런 통찰을 하셨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돈은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써야 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의 가난한 습관을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모님의 희생은 정말 존중해야죠. 감사해야 하고요. 제 부모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셨던 결핍의 언어, 그건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가 평생 백화점 구경도 못 하시고 사셨어요. 늘 시장에서 싸게 사시고 본인 옷은 몇 년씩 입으시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어른이 되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백화점 가는 게 무서워요. 엄마는 평생 이런 데 못 오셨는데 내가 이런 데 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화점 안 가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싼 거 사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이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엄마처럼 아껴 써야지. 근데 이게 진짜 효도일까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진짜 바라시는 건 딸이 본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딸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이 못하셨으니까 나라도 아껴야지가 아니라요. 부모님이 못 누리신 풍요를 내가 누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도예요. 이게 진짜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40대 남성분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낡은 차 한 대 몰고 다니셨어요. 새 차 사실 여유가 있으셨는데도요. 이거면 충분하다. 돈 아껴야 한다. 이러시면서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저도 10년 넘은 차를 계속 타고 있어요. 새 차 살 돈이 있는데도요. 왠지 새 차 사면 사치하는 것 같고 아버지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요. 이 말씀 듣고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드님이 낡은 차 타면서 불편하게 사는 거? 아니면 아드님이 편하고 안전한 차 타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질문에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셨겠죠. 맞아요.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가난까지 물려받아서 또 같은 고생을 한다면 부모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뭘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당하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진짜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내 안에 어린아이와 대화하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진짜 효과 있어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친구들이 다 새 운동화 신고 왔는데 나만 작년 거 신고 갔어요. 너덜너덜해진 신발. 창피해요. 친구들 눈치 보이고 선생님한테도 들킬까봐 무섭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나도 새 신발 사주면 안 돼? 했는데 엄마가 한숨 쉬시면서 아직 신을 만한데 왜 바꿔? 이러셨어요. 그때 그 마음 기억나세요? 속상했죠? 서러웠죠?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창피했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어쩌면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을지도 몰라요. 어른이 되면 절대 돈 때문에 이런 기분 안 느낄 거야. 열심히 돈 벌어서 아껴 쓸 거야. 그런데 그 다짐이 지금의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른이 된 여러분한테 그 작은 나를 만나러 가보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요. 그 교실로 가보는 거예요. 운동화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 작은 내게 지금 어른이 된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때 힘들었지? 속상했지? 창피했지? 다 이해해. 근데 있잖아. 이제 어른이 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는 이제 안전해. 우리는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어. 새 신발 사도 괜찮아. 맛있는 거 먹어도 괜찮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이렇게요. 말로 꺼내보세요. 소리내서 말해도 좋고 일기로 써도 좋아요. 거울 보면서 어린 시절에 내게 말해줘도 좋고요. 그 작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진짜예요. 제가 처음 이거 했을 때요. 진짜 울었거든요.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울고 나니까 뭔가 후련하더라고요. 50년, 60년 동안 마음속에 꼭꼭 눌러놨던 게 풀리는 느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이게 뭐야? 혼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냐? 이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작은 아이,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안아주기를,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풍요의 언어 사용하기.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돈 없어. 비싸. 아까워. 이거 사면 낭비야. 이런 말들. 이거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입만 열면 돈 없어. 이랬어요. 실제로는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요. 근데 이 말을 계속하면요. 뇌가 진짜 그렇게 믿어요. 뇌는 거짓말과 진실을 구별 못해요. 우리가 계속 돈 없어 라고 말하면 뇌는 아, 진짜 돈이 없구나. 생존 위협이구나. 더 아껴야겠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돈 없어. 대신에 지금은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가 야, 이거 같이 사러 갈래? 했을 때 돈 없어. 대신 지금은 다른 데 쓸 계획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비싸 대신에 이건 나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10만 원짜리 책 볼 때 비싸가 아니라 이 책이 나한테 10만 원의 가치를 줄 수 있을까? 내 성장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워 대신에 이게 내게 기쁨을 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5만 원짜리 케이크 볼 때 아까워가 아니라 이 케이크가 나랑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시간을 줄까? 그럼 가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처음엔 엄청 어색할 거예요. 입에서 자꾸 돈 없어가 튀어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때마다 아니지 하고 다시 바꿔 말하면 돼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진짜 달라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세 번째, 가치 있는 지출 경험하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한 달에 딱 한 번. 많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오로지 나의 성장이나 기쁨을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기분 좋게 써보세요. 금액은 각자 정하시면 돼요. 5만 원이어도 좋고 10만 원이어도 좋고 3만 원이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죄책감 없이 쓰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쓸 때 이 조건을 지켜야 해요. 3가지 규칙이 있어요. 규칙 하나,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쓸 것. 가족 선물 아니에요. 집 살림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책을 사든 맛있는 거 먹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든 나를 위해서. 규칙 2, 죄책감 없이 쓸 것. 아, 이거 낭비인가? 이런 생각 금지.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써야 해요. 규칙 3, 경험을 기록할 것. 뭘 샀는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짧게라도 메모해 두세요. 한 줄이어도 좋아요. 오늘 5만 원짜리 책 샀다. 기분 좋았다. 죄책감 안 들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데 늘 아메리카노만 마셨어요. 2,500원짜리. 옆 테이블 사람들은 7,000원짜리 케이크도 먹고 5,000원짜리 라떼도 마시는데 나는 늘 제일 싼 것만 마셨어요. 케이크는 사치지. 라떼도 비싸. 아메리카노면 충분해. 이번 달에는요, 한 번만이라도 7,000원짜리 케이크랑 5,000원짜리 라떼를 주문해보세요. 총 12,000원. 그리고 주문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오늘 이 시간이 내게 12,000원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요. 그리고 케이크 먹으면서, 라떼 마시면서 그 순간을 진짜 즐기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그 맛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처음엔 어색해요. 떨려요. 계산할 때 손이 떨릴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냥 아메리카노만 살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해보세요. 딱 한 번만. 그리고 집에 와서 어땠는지 일기에 써보세요. 제가 처음 이거 했을 때요. 10만 원짜리 책을 샀어요. 평소에는 절대 안 사는 비싼 책. 근데 정말 갖고 싶었던 책이었거든요. 서점에서 1시간 동안 앞에서 서성였어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러다가 에이, 오늘 한번 해보자 하고 질렀어요. 계산하는데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요. 죄책감도 살짝 들고요. 근데 집에 와서 그 책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나 이거 할 수 있구나. 이 정도 지출은 나한테 사치가 아니구나. 그 경험이 저를 많이 바꿨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 달에 딱 한 번. 작은 거라도 좋아요. 3만 원짜리 화장품이어도, 5만 원짜리 공연 티켓이어도, 2만 원짜리 맛있는 밥이어도 죄책감 없이 나를 위해 쓰는 경험. 이게 바로 결핍의 회로를 끊어내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서도 죄책감 느끼시는 분 계세요? 내가 더 못 드려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께 50만 원 드릴 때마다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번 돈으로 엄마 드리는 거 자랑스럽다. 근데 네가 미안해하니까 엄마가 더 속상하다. 당당하게 줘.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아, 부모님은 우리가 미안해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잘 사는 걸 보시는 게 가장 기쁘시구나.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원하지 않으시구나. 그러니까 당당하게 드리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를 위해서도 쓰세요. 그게 부모님께 드리는 진짜 효도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길었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모님의 가난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그 시대, 그 환경에서. 근데 그 결핍을 안고 계속 살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풍요의 길을 개척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의 손, 거칠고 고생한 흔적이 가득한 그 손. 정말 감사한 손이에요. 그 손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손에 들려있던 가난의 짐, 결핍의 무게, 그건 이제 내려놓아도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새로 쓸 주인공이에요. 가난의 역사는 여러분 대에서 끝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풍요로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보증할게요. 오늘 당장 하나만 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내게 말 걸어보기. 일기장 펴시고 그때의 나에게 편지 써보세요. 그때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한마디만이라도요. 머니마인드 헤빗이 여러분의 그 여정을 끝까지 응원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지 편하게 나눠주세요. 다 읽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통장에, 그리고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충분히 풍요로울 자격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